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부는 깨끗해야 한다며 연이틀 사법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안을 대선 전에 이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처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단 중 추천하는 특검이 60일 동안 조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통과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시즌2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해주 기자입니다. 어제 깨끗한 법정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도 깨끗한 법원을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이 정치적인 행위를 벌여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희대 특검이 당내에서 가장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전 법사위 처리 여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달려있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사법부 입장이 정리되면 우리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점과 여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다양한 의견의 조율과 그런 진행 위에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과 대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대선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죄를 없애기 위해 셀프 면제법, 이 5대 악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5대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5대 악법이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특검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입니다. 김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삼권장악 독재 정치를 규탄한다는 플랜카드를 들고 다시 한번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레닌 다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거는 공산국가에도 없고 더구나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의 독재를 저지하는 투쟁위원회 준비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이 후보의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선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깨끗한 사법부와 더러운 사법부로 갈라서 규정하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상의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시즌2를 예고한 발언이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남은 대선 기간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사법부 공격을 고리삼아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룸살롱 의혹과 관련해 신변을 신속하게 정리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법원을 향해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라며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 유흥주 점 접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법원 조사를 요구한 데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의혹이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자정 포기 선언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입니다.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또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진 사퇴와 수사 의뢰까지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특검은 지나치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검과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특검법이나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전화 이제 강금실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당 지도부하고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압박이 유권자에게 오만함으로 비칠까 봐 경계하는 겁니다. 13명인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민주당 방안에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100명은 제 기준으로 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언하는 것은 우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 앞서 천대여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 수만 늘리면 전원 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정 재판의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건 상권분립 훼손이라는 법원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선대위 지도부도 수위와 속도 조절을 당부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직후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조만간 찾아가 자진 탈당을 정중하게 권고하겠다고요. 윤 전 대통령도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자마자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찾아가 이런 제안을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권고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 차원의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저희가 당원 당규에 헌재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도 당적이 3년 제한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당 선대위 회의에서도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한 발 빠지고 김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맨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일관된 답변이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비대위원장이 찾아와 탈당을 권고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당이 필요한 방향대로 수용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고 탈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이 계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또 생활이 어려워지신 많은 분들, 또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어두운 분들, 이 공론이 분열된 여러 가지 점, 그런 점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더라도 행사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점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단할 일이라며 유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산주의를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통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탄핵 불복을 선언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빅텐트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는 선을 그었을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령 이준석 후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통큰 연대, 즉 빅텐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당내 경선을 함께 치렀던 후보들을 모시겠다며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거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예비 후보 분들 모셔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예우를 갖춰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선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나신 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공을 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 화무새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행동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빅텐트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도 명확히 했습니다. 빅텐트는 중도 확장이라며 전광훈 목사와 황교안 후보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한동훈계 의원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측 인사들은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들은 선대위에 합류를 할까요? 한다면 언제 할까요? 두 사람 모두 명분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대부분 김문수 후보 지역 유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수고합시다. 이정현 전 의원 등 한덕수 전 총리 캠프 실무진도 선대위에 속속 합류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개헌 로드맵을 제안했던 그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당에서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직 당사자들은 선대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 친한계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와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선대위 합류와 무관하게 한 전 대표가 현장 유세를 지원하는 한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 측도 단일화 과정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명확하다며 결국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선을 딱 19일 앞둔 오늘 새 후보는 어딜 갔을까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를 찾았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현장 마크맨 이준성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에 와 있는데요. 광주와 대구에 사는 청년들을 함께 만나며 공존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76년부터 81년 말 거의 다 7월 그때까지 공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기한 대로 전부 전라도 사람들이라서 내 말투에 전라도 말이 섞여 있어요. 네. 억양은 경상도인데 말 끝부분 전라도 말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대구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 전라도는 피도 파란색이에요. 김상욱 무소속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오늘 정치 입문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서 민주당에 갔으면 어땠을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이 후보 지금 제 뒤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임진왜란 최고 격자지인 여수를 찾아 이순신 장군처럼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시 염두에 둔 차기 정부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다음 정부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 정부의 상징은 저는 국민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주권 정부. 이 후보 측은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 경남 거제에서 시작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목포로 끝내는 1박 2일 통합 행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사흘간 보수 표심의 중심, 영남권을 누볐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은 서울에서 수도권을 공략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과 인사를 나눴는데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 현장엔 마크맨 최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근 인파로 붐비는 서울 신도림역.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네, 뒤에 한번 보시죠. 김 후보는 기호 2번 김문수가 적힌 야구 유니폼 차림으로 첫 출근길 유세에 나섰습니다. 옆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도 함께 있는데요. 바삐 가는 시민들을 향해 연신 악수를 하고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민에게 다가가 돕는가 하면 한 번 더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밀려드는 사진 요청에 김용태 위원장이 깜짝 사진사로 나서기도 합니다. 대통령 되십시오. 인파가 몰리자 교통정리에도 나섭니다. 시민이 악수를 피해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 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신기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했던 만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제일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중소기업인들은 그 노동조합표보다 적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 그 표만 씌워가지고 하는 이것은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죠. 김 후보는 오늘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와 오찬겸 회담을 갖고 범보수 진영 대표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연일 젊은 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돌며 학식 투어를 이어갔는데 스승의 날인 오늘은 서울 교대를 찾았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늘 찾은 곳은 서울 교대입니다. 여기 왜
내부인은 7,000원인데 내부인 얼마예요? 5,500원. 스승의 날을 맞아 예비교사인 교대생들과 학식으로 점심을 먹으며 교육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15대 1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봤을 때는 그동안 보육의 영역이 자꾸 교육으로 넘어오는 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또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며 무고나 2차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들이 대응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비로 변호사를 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가 약간 목표하는 거거든요. 이 후보는 교대 방문 이후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이후 이 후보는 시장 대신 지역 거점 대학을 돌고 있습니다. 월요일엔 연세대, 화요일엔 경북대, 수요일엔 부산대를 돌았고 오늘은 서울교대를 찾은 겁니다. 지지율 반등이 급한 가운데 2030 젊은 세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녁에는 건국대 입구에서 도보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 독재 프레임에 민주당은 뭐라고 대응을 할까요? 김문수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민주당의 4대 선거 전략을 저희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가 4가지 선거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제1선거 전략은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해선 안 된다는 독주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서 행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정상을 되찾아야죠. 정상을 되찾게 할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는 후보 대신 당에서 대응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이틀 전 김문수 후보의 계엄 사과는 역시나 윤석열식 개사과였습니다. 국민의힘 쿠데타 정당의 DNA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름도 거의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한국 국적이 뭐 여기다 저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분 평소 하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 막 바꾸면 되는 거니까. 전략본부 안에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시 컨벤션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짜 정보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대선이 19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든 선대위든 말실수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공격 포인트는 바로 극우 대 셰셰였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정호영 전 국방장관을 상임고문에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한 국민의힘.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전력이 논란이 되자 인선을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내란 선동대책위를 꾸린다며 비판했습니다. 극우 내란 후보 김문수가 윤석열, 정광훈 극우 내란 선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동자 정호영을 선대위에 영입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12.12 가담 등으로 내란죄 처벌을 받은 정 전 장관 전력을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연결해 부각시킨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이재명 후보의 쎄쎄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히 틀린 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대만, 양안 관계가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 없다는 이재명 친중 쎄쎄 외교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불안한 외교 리더십이 국익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 않는 오기와 독선이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상대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고독해요? 고독한 뭡니까? 네, 바로 이순신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요. 지금 당이 처한 상황,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마치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지금의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순신 장군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혼자 싸우고 있다는 거군요? 네, 같이 싸우고 있지 않은 세 사람을 콕 집기도 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조리뽕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조리뽕을 항상 이렇게 컵에 넣어서 먹어요. 홍준표 전 시장님,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님,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미래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돕지 않는 3명의 전직 후보에게 빨리 나오라고 한 건데 응답할지 지켜보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그래요. 지역 가면 그 지역에 맞는 사투리 쓰죠? 네,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후보는요, 이 다니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사투리를 구사하던데요. 대구 맞아예. 대구가 비비진 것 같습니다. 그거 호남 사투리 원조로 해보는 것이요. 싹 해보는 것이요. 네, 김문수 후보도 경북 영천 출신인데요. 네, 이 밀양을 찾은 김 후보는요, 사투리 대신 밀양아리랑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더라고요. 부모님은 TK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태어난 이 후보도 사투리 시도도 해보던데요. 교육 갔다 왔어요. 요새 손에 힘이 좀 생겼네. 아,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여의도 사투리는 잠시 두고 지역별 사투리 구사하는 것도 이 선거철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죠. 저게 은근히 쉽지 않아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뭡니까? 방언이에요? 일본어예요? 네, 쎄쎄 발언으로 논란됐던 이재명 후보가요, 오늘은 이 아리가또라고 하면 괜찮겠습니까? 라면서 일본어를 소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뭐라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장난한 걸 가지고 아리가또 뭐 해야 되나 거?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싸우든 무슨 상관이냐, 앞서 리포트 보면 그걸 보면서 나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반박한 건데요. 일각에선 위험한 외교관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교 문제를 희화화시키는 것 아니냐고요. 웃자고 한 말이라지만 듣는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지는 생각해 봐야겠죠. 자, 대선 때 할 게 많아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후보들이 뭘로 말합니까? 네, 패션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요. 이 평소 정장 입던 모습과 달리 캐주얼 의상을 많이 착용하죠. 따뜻한 색감의 니트나 카디건, 또 이 반소매 셔츠도 입고요.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을 노린 거죠. 자, 김문수 후보도 새로운 의상이에요. 네, 야구 유니폼입니다. 역동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젊은 계층에 다가가겠다는 거죠. 뭔가 인상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사각형의 뿔테 안경을 썼지만 지난달부터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동그란 무테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볼까요? 네, 노타이에 소매를 거둔 셔츠 패션인데요. 40대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저마다 부정적 이미지를 변신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겉보다 내면의 변화를 더 따져보겠죠. 그러겠죠. 자, 마지막 주제 봅니다. 두 후보 형이라고 부르라고요? 네, 유권자와 거리 좁히기 전략, 패션에 이어서 이번엔 호칭입니다. 이재명 후보 30대에게 선뜻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던데요.
저는 진짜 놀란 게 대표님, 제 명이요? 후보님. 원래 친근한 사람이요.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원래 좀 문수형 이런 얘기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후보자들 중에 최고령인 김문수 후보는 이 사람 덕분에 자연스럽게 형이 됐죠. 문수형이 그것 때문에 당했다고. 문수형은 제가 별명을 지어주기를 영원히 맑은 사람. 경선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민주입니다. 반면 가장 젊은 이준석 후보 어리다는 말엔 가장 민감한데요. 하지만 대학생들에겐 선뜻 형이라 부르라 하더라고요. 유권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형이라도 되고 싶은 게 후보들 마음이겠죠. 네, 친근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손 선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선처 없는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체포한 건 어제 저녁입니다. 여성은 지난해 6월 손 선수 아이를 임신한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 남성은 올해 3월 추가 협박을 통해 수천만 원을 받아내려 한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성은 경찰 진술에서 임신한 건 사실이고 임신 중지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손 선수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거론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면 임신 여부와는 무관하게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손흥민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손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무작정 달려간 곳은 인근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집 원장이 평소 익혔던 하임리히법으로 아기를 무사히 구조해냈는데요. 다급했던 순간 배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관으로 뛰어갑니다. 생후 8개월 아기를 안은 엄마가 다급히 들어온 겁니다.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이제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어요. 코와 입 주변이 파란 모습이 보였어요. 상태를 살핀 어린이집 원장, 아기를 뒤집어 무릎 위에 놓고 등을 두드립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 저도 조금 당황은 되었는데 몸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등을 두드리길 반복하자 아기가 뭔가를 뱉어냅니다. 주사를 받고 붙이는 동전 모양 반창고였습니다. 신속한 조치 덕에 아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얼굴이 혈색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도 그때 우시고 선생님들도 너무 그때 눈물을 흘렸고. 아기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달려왔다고 말한 걸로 알려집니다. 영유아는 무엇이든 입에 넣으려는 습성 탓에 이물질이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등 가운데를 두드리거나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하임리히법을 익히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현수막이 달려있던 전봇대에 끊어진 끈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현수막을 잡아주던 끈 조각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흘 전에 걸어놨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을 오늘 오전 70대 남성이 끊어버린 겁니다. 남성은 1m 길이 강목에 흉기를 매달고 현수막 끈을 잘라냈습니다. 지나던 주민이 말리려 했지만 이 남성은 강목에 매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민은 손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프랭카드를 밑에 오른쪽 끈을 먼저 끊길래 제가 쫓아가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왼쪽에 끈을 마저 잘랐어요.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 3명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차 앞에서 선거운동원의 멱살을 잡습니다. 얼굴을 한 차례 때리더니 분이 안 풀린 듯 잠시 뒤 다가가 한 차례 더 팔을 휘두릅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며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겁니다. 경찰은 폭행 후 사라진 남성을 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릅니다. 24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건데요. 시중은행 예금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이금융권으로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란 돈을 맡겨둔 금융사가 파산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만입니다.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사고보험금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5천만 원 이상 예금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 보호해야 할 예금 규모가 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물가와 화폐 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안했습니다. 2001년에 비해 올해 물가는 약 1.79배 올랐고 2001년 만 원은 현재 가치로 18,000원 정도 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을 이제 고금리를 찾아서 두 군데 갈 거 한 군데 가면 되잖아요.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로 예금자가 대거 몰려 유동성 및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우유나 주스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분리해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률도 뚝 떨어졌는데요. 이제는 집 앞에만 내놔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종이류를 모아두는 포대에 우유팩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뒤적여도 여러 개가 더 보입니다. 신문지 각종 쇼핑백 이런 거 그런 걸 같이 버리죠. 우유팩 같은 종이팩을 따로 모아놓는 함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종이팩은 종이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별도 수거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활용률은 지난 4년 사이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종이팩 재활용이 더 쉬워집니다. 종이팩을 박스에 담아 집 앞에 두고 앱으로 수거 신청을 하면 배송기사가 방문해 가져가고 배출한 양만큼 유제품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종이팩을 가져오면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며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해서 휴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이팩, 우유팩을 1.5kg 가져오면 휴지 하나도 바꿔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거한 종이팩을 휴지 등 다양하게 재활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과로를 하면 뇌 구조까지 바뀔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장시간 일할 경우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야근하면 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좀 피곤함이 묻어서 약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업무. 아무래도 피로가 쌓이고 오늘 뭐 해야 될까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고 좀 멍할 때도 있고.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게 어려웠다는 대답입니다. 실제 과로할 경우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변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대와 연세대 공동연구팀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32명과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78명의 뇌를 MRI로 찍어 분석해 본 겁니다.
오래 일한 근로자는 뇌 전두엽 특정 부위가 적정 시간 근무자들에 비해 평균 19% 정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위는 주의 집중이나 기억, 언어 처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 밖에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 역할을 하는 뇌 부위들도 부피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나쁜 자극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과로가 뇌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유의미한 변화를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뇌 부위 변화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혈당 다이어트가 인기입니다. 24시간 혈당을 체크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는 방식인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현장 카메라 강태현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저당 상품만 모아놓은 편의점입니다. 최근 설탕을 줄였거나 아예 없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런 매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더 커지긴 했으니까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몸에는 좀 좋았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당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만큼 최대한 당을 피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 당 수치를 높이는지 알려줘 다이어트 방법으로 떠오른 혈당 측정기를 차고 생활해봤습니다. 지금 제 팔에 부착된 이 센서가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는 평소처럼 샌드위치와 달달한 라떼로 해보겠습니다. 기상 후 혈당은 54mg/dl로 저혈당 수치를 보였지만 음식을 먹자 115mg/dl까지 빠르게 치솟습니다. 점심은 삼겹살로 골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르는데요. 후식으로 과일 주스를 마시자 혈당이 치솟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몸을 움직이기로 합니다. 과일 주스를 마시고 나서 20분 정도 뛰었더니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틀간 측정기를 차고 생활하다 보니 삼겹살이나 땅콩버터 같은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주로 찾게 됐습니다. 밥 같은 탄수화물 식품에 비해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시간 혈당을 알 수 있다 보니 자꾸만 확인하는 점은 단점입니다. 당뇨 환자는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매우 추천하는 부분입니다만 일반인이 그거를 측정해서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그러한 우려 때문에 혈당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전문가들은 혈당만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에 그 지방이 그대로 쌓입니다. 당뇨 조절을 하려다가 오히려 혈관 질환이 생기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다는 조언입니다. 현장 카메라 강태현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카타르에서도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선 전투기가, 땅에선 낙타와 아라비아 말이 트럼프를 호위했는데요. 카타르 역시 미국에 통큰 투자 선물을 안겼는데 성과 부풀리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카타르 공군 소속 F-15 전투기 호위 속에 수도 도하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빨간색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트럼프가 탄 대통령 전용차 비스트를 회담장인 카타르 왕궁까지 안내합니다. 잠시 후에는 수십 마리의 낙타가 호위 행렬에 가세하더니 흰색과 검은색 말도 등장해 트럼프 일행을 더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합니다. 왕궁 앞에서는 전통 악기 공연도 열리는 등 카타르 전통 방식으로 트럼프를 극진히 맞은 겁니다. We appreciate those camels. I haven't seen camels like that in a long time. You are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to officially to visit Qatar, right? So we're very honored. 백악관에 따르면 카타르는 안보 경제 등 최소 1조 2천억 달러, 약 1,670조 원의 대미 투자 선물을 안겼습니다. 특히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 항공기 210대를 구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역사적인 계약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Kelly's telling me from Boeing that's the largest order of jets in the history of Boeing. That's pretty good. 하지만 성과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항공기 계약 금액이 2천억 달러라 했지만 백악관은 960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도 카타르가 구매하는 기종을 고려할 때 2천억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뻥튀기 논란에 대해 백악관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중동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얼마나 더 많은 오일머니를 쓸어 담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카타르 순방에서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인데요. 한국 기업인으론 유일하게 카타르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밈 카타르 국왕의 환영을 받으며 루사일 궁전에 도착합니다. 국빈 만찬에 앞서 양국 정상이 각국 국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 회장 순서가 되자 반갑게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국왕까지 나서 15초 정도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정 회장은 카타르 국왕에게 중동과 한국의 다양한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달 카타르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 양측의 합의에 따라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경제인으로는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겁니다. 정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절친한 사이인 정 회장을 초청해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와 만나 식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미국 기다려달라. 또 이달 초에는 정 회장의 초청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해 자택에서 식사를 대접한 뒤 국내 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카타르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넘어가 현지 유통업계 기업인들과 사업 관련 회동을 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대낮에 한 여성이 복면을 쓴 괴한들에게 납치될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됐는데 피해 여성은 암호화폐 사업가의 딸이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여성을 거칠게 끌어당기며 납치를 시도합니다. 함께 있던 남성은 괴한들의 폭행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온몸으로 여성을 감싸며 저항합니다. 이때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돌진하는 사람, 바로 근처 자전거 가게 주인입니다. 놀란 괴한들은 세워둔 승합차에 올라타 황급히 도망치고 상인은 달아나는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던집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프랑스 암호화폐 기업가의 30대 딸로 당시 남편과 어린 아들과 길을 걷다 봉변을 당한 겁니다. 괴한들을 막은 상인은 영웅이 됐습니다. Donc je me suis précipité avec cet objet, sachant pas trop exactement ce que j'allais en faire. Donc je suis arrivé à mon but. Merci, merci beaucoup, c'est gentil. Ah, ça fait plaisir. C'est pas vous qu'on devrait interviewer. 최근 프랑스에서는 급성장 중인 암호화폐 기업 인사들을 노린 납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기구 한 대가 하늘에 홀로 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불길이 치솟고 작은 형체가 공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멕시코의 열기구 축제 도중 한 열기구에 불이 나 탑승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열기구는 지상에서부터 불길에 휩싸였는데 숨진 탑승자는 다른 2사람을 먼저 탈출시키고도 자신은 밧줄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면 일노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역이 너무 편해서 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가 노역 강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해외처럼 강하게 해야 한다고요? 실제로 그런지, 그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체크맨 남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죄를 짓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노역, 그러니까 일을 하죠. 그런데 일이 너무 편해서 죄값보다 수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 노역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실태는 어떤지, 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영자는 교도소에서 어떤 종류의 노역을 할까요? 인형에 눈알 붙이기, 고무장갑 완제품 포장, 가구 제작용 나무 자르기 같은 단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하루 몇 시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보통 오후 4시에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노역을 시킬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은 대형 농장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브라질에서는 일제히 자전거 페달을 밟게 해 전기를 생산하게 합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편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농사를 짓게 하거나 기계를 조립하게 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강도가 높은 작업을 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용자들이 막연히 그냥 먹고 논다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징역을 징역답게. 교정 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공장이나 농장 시설도 없고 교육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 농장이라든가 또는 그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기구도 있어야 되고. 노역이 다소 편한 건 맞지만 더 센 강도로 시키려면 추가 시설과 인력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대선 판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대선 판에요. 난데없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등장한 게 의아해서 홍 기자를 불러봤습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정치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 연속 대법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당에서 할 일이라면서도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준 거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를 겨냥해 공산국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일까요? 두 후보 다 이기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 이기려고 갖고 나왔다.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을 비판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요. 대선을 넘어 당선 뒤에도 끝까지 이기기 위한 판을 까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면 부담이 되겠죠. 나중에 있을지 모를 상황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있을 리스크까지 정리해야 완벽한 승리가 된다 이런 거예요? 네, 대선 전에 법사위까지 통과시킬 안 3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이랑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면소, 소를 사라지게 하는 법인데요. 이미 이 2개는 법사위를 통과했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까지거든요. 2년 정도 임기를 같이 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발목 잡는 일 없도록 특검 수사로 묶어두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사실 대선 앞두고는 좀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요. 쇠는 달궜을 때 때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은 있지만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한 친명 의원은 퇴임 이후까지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로 비판을 했어요. 네, 김 후보는요. 당장 여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기기 위해서 꺼낸 겁니다. 김 후보 쪽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승리 방정식, 빅텐트 3단계 완성입니다. 빅텐트 3단계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1단계입니다. 1단계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으로 빅텐트를 칠 여건을 만들고요. 2단계. 한덕수 전 총리, 한동훈 전 대표 등 상징성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마지막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하는 안입니다. 근데 저 3단계 빅텐트 구상과 헌법재판소는 그럼 왜 꺼내든 거예요? 네, 얼핏 보면요. 이 3단계 구상과는 좀 반대의 발언처럼 보이죠. 헌법재판소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을 오히려 엄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1단계 윤 전 대통령 탈당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맡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은 당연히 들끓겠죠. 오늘 김 후보의 헌재 발언은 이런 지지층을 달래기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탈당 권유로 중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반발하는 전통 지지층은 김 후보가 비판하고 어르고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정리되면 1단계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요, 탈당 권유가 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1단계는 무난히 잘 정리가 될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2단계, 3단계도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요, 측근을 통해서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행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입장 전해왔다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 온라인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죠.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 노선이 다른데 함께 유세차에 같이 오를 수 있겠냐는 인식입니다. 당장은 쉬워 보이지는 않죠. 그럼 2단계 넘어서면 3단계 마지막 단계 이준석 후보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3단계를 가도 문제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줄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3단계로 가기까지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입장들이 너무 다방면으로 넓게 포진하고 있다는 게 김 후보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을 읽어봤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씩 강하게 퍼붓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모레는 서울 25도로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대구 18도에서 시작합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잦은데요. 우선 토요일 경기와 강원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수도권과 영서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